네, 저희 이제 드디어 이 강의와 이제 다음 강의를 남겨두고 있고요.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모든 연수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한국은 지금 양자 머신러닝의 연구자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 마침 저희 공동 랩장 중에 박시연님께서 카이스트에서 양자 머신러닝으로 논문을 쓰고 계시고 연구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양자 머신러닝 스터디에서 중요한 부분을 맡겨서 또 기꺼이 준비해 주셔서 아마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번째 모임으로 퀀텀 피처 맵스하고 커널에 대해서 박시연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박시연님이 가지고 계신 이제 연구적인 업적이나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모드팝이나 다른 세미나 형태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좀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네, 시연님 너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퀀텀 피처 맵이랑 어떤 네, 퀀텀 피처 맵이랑 퀀텀 커널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 한 앞서서 이제 커널이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퀀텀 커널이 어떻게 쓰이고 왜 필요한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대표적인 커널 베이스드 알고리즘인 서포트 벡터 머신을 설명을 해볼게요. 뭐 사실 이전에 여러 번 설명이 돼서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거는 슈퍼바이즈 머신 러닝 알고리즘이고요. 목적은 데이터를 선형적으로 분류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선형 분류기라고 볼 수 있죠. 어, 네, 그래서 그 과정은 이제 최적의 어떤 초평면을 찾는 건데요. 이 최적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냐면 이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텀은 여기 보이시는 이 분류 초평면과 그리고 이걸 이제 서포팅 초평면이라 하는데 이 사이 거리를 마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텀은 이 마진을 최대화시키는 텀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 뒤에 붙는 이 텀은 이제 페널티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 네, 일단 이 초평면을 기준으로 어, 데이터를 분류를 하는데 분류되는 데이터들이 서포팅 회프 플레인 밖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조금 페널티를 어, 페널티를 허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 들어온 정도를 이제 여기 보시면 크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페널티 텀에 해당하고 이거는 이제 어, 마진을 최대화시키는 그 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식을 최적화함으로써 우리 이제 소프트 벡터 머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어, 네, 단순히 이렇게 어, 단순히 이 형태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스트롱 듀얼리티를 이용해서 얘를 이제 좀 더 쉽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더 흥미로운 형태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프라임 폼이고 얘는 듀얼 폼이고 그래서 이 두 식은 동치이고요. 그러니까 이 식을 푸는 거는 이 식을 푸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 어, 여기 있는 프라이멀 파라미터랑 여기 있는 듀얼 파라미터랑 관계가 정의된다는 이렇게 정의되는 이렇게 정의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어떤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 예를 들어 이런 게 다 데이터 포인트죠. 이 데이터 포인트들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최적화된 초평면
벡터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알파가 0인 것들은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어, 어, 이 서포팅 하이퍼플레인 밖에 있는 애들은 이제 알파가 0이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분류 자체는 이 어, 초평면 그러니까 분류 초평면을 가지고 데이터가 이쪽에 있냐 이쪽에 있냐로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이 초평면 이 초평면식의 이제 사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 x 해시 들어갔을 때 y 새로운 라벨 y 해시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초평면 벡터를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서포트 벡터 워신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러면 방금 본 거는 이제 데이터를 선형적으로 분류하는 거고요. 그러면 데이터가 선형적으로 분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커널 트릭이라는 메소드를 써서 분류를 합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해 있으면 어떤 하이퍼플레인, 그러니까 어떤 초평면으로도 완벽하게 분리를 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데이터를 좀 더 고차원의 공간에 이제 매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 2차원 데이터를 이쪽 3차원으로 매핑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3차원 상에서 두 데이터를 선형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최적의 초평면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초평면을 다시 이제 어, 원래 기존에 있던 2D 스페이스로 매핑을 하면 이런 식으로 어, 곡선의 형태로 그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 고차원의 스페이스를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어, 그 듀얼 폼 SBM에서 나타나 있지만 그 이렇게 매핑된 두 데이터 간의 이너 프로덕트만 중요하고 이 매핑 펑션 자체는 어, 익스플리시트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두 데이터 간의 내적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적을 이제 커널 펑션이라는 걸로 정의를 하고요. 네, 그래서 두 데이터 간에 어떤 값을 산출해주는 이제 커널 펑션을 정의하고 대신 이게 내적으로 정의가 처음부터 내적으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이 커널로 만들어지는 커널 매트릭스는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 해야 되고요. 네, 이, 어, 이 이론에 의해서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 커널이 있으면 저희가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 커널 또는 커널 매트릭스를 정의할 수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어, 리프로듀싱 커널 힐버트 스페이스가 존재한다는 이분 정리가 있는데요. 이 정리 덕분에 저희는 그냥 커널만 적절한 커널 함수만 정의하고도 어, 그에 해당하는 피처 매핑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니크하고요. 네, 이게 이제 리프로듀싱 커널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붙은 이유가 이렇게 정의된 어, 피처 맵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재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의된 피처 맵에 대해서 다시 내적을 취하면 자기 자신 커널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커널을 예를 들자면 이제 RBF 커널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어, 이제 이 RBF 커널이 기존의 머신러닝 하는데 많이 쓰이는데 그 이유는 이 커널 자체가 시뮬레리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데이터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상에서
가까우면, 그러니까 비슷하면 이 커널 값이 큰 값을 갖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멀다,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다면 이제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이 커널은 0과 1 사이 값으로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커널을 찾았습니다. 어, 사실 이거에 해당하는 피처 맵이 어느 힐버트 스페이스에 있는지 보면 그 힐버트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 다시 말해서 이 피처 맵이 어떤 데이터를 무한한 차원으로 어, 매핑한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아주 넌 리니어한 분류가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제 그 힐버트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너무 크면 이게 학습이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 감마로 이제 그 실제 그 의미가 그러니까 이펙티브 디멘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이는 이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감마가 작으면요, 이펙티브 디멘션이 작죠. 네,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도 그 커널이 감소하는 폭이 생각보다 작기 때문에 네, 그 데이터를 좀 낮은 차원으로 매핑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어, 어, 이제 이 하얀색 부분이 이제 separating hyperplane이 될 텐데 그렇게 크게 구불구불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죠. 네. 네, 반대로 이제 감마 값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넌 리니어한 그런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감마가 많이 커지면 네, 데이터가 조금만 멀어져도 커널 값이 0으로 확 수렴하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이제 데이터들끼리 다 수직하게 매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하겠지만 학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각 데이터들이 다 그러니까 각각 데이터 주위로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이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은 분류가 제대로 안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커널이 이제 대표적으로 SVM을 예를 들었지만 커널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 이 리프레젠터 디어럼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어, 그러니까 positive semi definite 커널이 있고 커널이 어떤 공간 저희의 피처 공간이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피처 공간. 네. 거기서 정의된 커널이 있을 때 커널이 있고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유니크한 리프로듀싱 커널 힐버트 스페이스를 H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그 임페리컬 리스크를 미니마이즈하는 어떤 저희가 원하는 디시전 펑션 F가 어떤 특정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어, 이제 이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조건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일단 뭐 트레이닝 데이터가 M개 있다가 이제 첫 번째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어떤 함수 G가 0에서 무한대의 도메인에서 이제 어, 네, 0에서 무한대까지의 도메인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 G가 어, 어, 계속 증가하는 함수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인 거예요. 이 두 번째 조건에서 이 G 함수는 이제 밑에 있지만 이제 어, empirical risk minimizer에서 그 regularization 텀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은 그냥 저희가 선택하는 로스 펑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냥 어, 데이터랑 라벨이랑 그리고 어,
저희가 찾고 싶은 디시전 펑션 f를 인수로 받는 그런 로스 펑션이고요. 당연히 이제 뭐 받았으면 그 로스 값을 이제 뱉어내야겠죠. 그래서 그게 실수 무한대로 포함한 실수 요청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런 empirical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디시전 펑션 f는 이렇게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일반적인 f 펑션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함수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이, 이 정의된 x라는 스페이스의 모든 어, 데이터라고 하는데 네, 이 정의된 set x의 모든 인수에 대해서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저희가 정의한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만 어, 그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하면 된다는 말이고요. 네. 그리고 그 리니어 컴비네이션은 이제 커널 함수에 대해서 이제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형태를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SBM으로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SBM 식이 이렇게 돼 있었죠. 일단 설명의 명료성을 위해서 그 바이어스 텀이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SBM의 최적화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이 에타를 자꾸 네, 이 크시가 자꾸 거슬려서 네, 이렇게 바꿔볼 겁니다. 이러면 regularize 텀이랑 loss 펑션에 관한 텀으로 나타내주죠. 네, 이 loss 펑션은 당연히 페널티에 해당하고요. SBM에서 loss 펑션은 이제 힌지 로스를 씁니다. 이렇게 생긴 로스 펑션이고 컨벡스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 전 슬라이드에서 말했다시피 이제 하이퍼플레인 벡터 W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건 이제 수렁 듀얼리티에 의해서 어, 그 정립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폼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인 안에 있는 이 형태가 이제 디시전 펑션이 돼서 이제 디시전 펑션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보고 이제 언신 라벨을 결정하게 될 텐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 디시전 펑션 형태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형태를 다시 여기에 넣어 볼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본 이제 어, W에 대한 놈은 그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다시 로스 펑션도 원래는 이제 W에 대한 어, 함수였는데 어차피 W가 그 이걸로 정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F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위에서 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형태의 empirical risk minimizer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파지티브 세미 데피는 커널 펑션을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어, 이 식을 최적화하고 그러면 이제 훈련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훈련 후에 얻어지는 값은 이제 알파겠죠. 네, 그러면 이게 혹시 저번 강의에서 이게 설명이 됐을 것 같은데 저번 강의에서 베리에이셔널 퀀텀 클래시파이어 있죠? 그 거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퀀텀
임베딩을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클래시컬 데이터 X에 대해서 이런 퓨어 스테이트로 저희가 데이터를 매핑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거는 당연히 파라미터라이즈 퀀텀 서킷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PQC가 파울리 피처 맵일 수도 있죠. 그 파울리 피처 맵은 이렇게 생긴 애고, 네, 이렇게 생긴 애고요. 이 파울리 피처 맵에서 이제 이 파울리 매트릭스가 파울리 G 매트릭스가 되면 GG 피처 맵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9년도 나온 19년도에 IBM에서 나온 논문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정의한 대로 이제 사람들이 계속 보태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쓴 이유가 이렇게 만들어진 퀀텀 피처맵 또는 이제 이거에 대응하는 퀀텀 커널이 어,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시뮬레이션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고전적으로 시뮬레이션 하기 어렵기 때문에 퀀텀 어드밴티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퀀텀 피처 맵은 어떤 디멘션 n짜리 데이터를 그러니까 피처가 n인 피처 개수가 n인 데이터를 어, 2의 n승 차원의 힐버트 스페이스로 보내 매핑을 해주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EQC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없으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BQC랑 이제 SBM을 연관시킬 수 있는데요. 뭐, BQC 저번 시간에 해서 다들 아시죠? 이렇게, 퀀텀 피처맵이 있고, 그거를 이제 어떤, 어, 최적화된, 메저먼트 베이시스로, 그러니까 메저먼트 오퍼레이터로, 이제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측정 결과를 조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때, 베리셔널 안사츠를 이렇게 다시 쓸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어, 어, 이 베리셔널 안사츠 유니테리를 그러니까 베리셔널 파라미터라이즈 유니테리를 이제 파울리 베이시스로 디컴포즈 한 거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퀀텀 피처 맵도 이렇게 파울리 베이시스로 분해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어, 이게 저희 디시전 펑션이잖아요. 그래서 그, 네, 그 디시전 펑션이 이제 어떤 웨이브 벡터랑 하이퍼플레인 벡터랑 그거의 데이터에 어, 매핑된 데이터 간의 내적으로 정의가 될 수 있고요. 새로운 라벨은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이 W랑 B를 음, 뭐 정확히는 세타지만 세타랑 B를 이제 음, B가 이제 임페리컬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최적화하는 게 이제 BQC였고요. 그래서 이 분류식을 보고 SBM이랑 BQC랑 같진 않지만 상당히 닮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리프레센터 띠어럼으로 돌아와서 보자면 어, 아까 봤듯이 이제 퀀텀 모델의 경우에는 어, 사실 퀀텀 모델에서 측정할 수 있는 형태는 이거밖에 없죠. 네, 어떤 해밀토니안 또는 이제 POBM 메저먼트 오퍼레이터의 평균밖에 측정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매핑된 퀀텀 스테이트는 아까랑 똑같이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거의 리스크 미니마이저는 임페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저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뭐 마찬가지로 F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고요.
질문 잘못했 네. 그러면 이제 이 어떤 메저먼트 오퍼레이터 H를 최적화해서 이 F를 조절해야 되는데 그때 이 최적화되는 메저먼트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기술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브리센트 테오렘에 의해서 F의 형태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 이게 이제 새로운 커널이 된다는 걸 유출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런 형태가 이제 힐버트 슈미트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형태로 일반적인 퀀텀 커널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퀀텀 커널 에스티메이터고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이런 PQC를 통해서 퀀텀 커널을 잰 다음에 그 어, 그렇게 추정한 퀀텀 추정한 커널 매트릭스 가지고 클래시컬 알고리즘들을 돌리는 게 이제 퀀텀 커널 에스티메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이제 그 각각의 커널 엘리먼트들은 여기서 이제 특정한 비트, 예를 들면 000 비트라든가 이걸 측정할 확률로 어,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이 커널에 예정이 되는 이 피처 맵은 이 n승 디멘션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디멘션이 n에서 익스포넨셜하게 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퀀텀 커널 에스티메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소프트 벡터 머신을 돌릴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커널 매트릭스를 추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트레이닝 커널 매트릭스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정된 커널 매트릭스 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된 커널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제 뭐 알고리즘 돌리는 최적화를 수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분류를 위해서 테스트 커널 매트릭스도 필요합니다. 이 테스트 커널 매트릭스는 그냥 테스트 데이터랑 트레이닝 데이터 사이에 커널 값들이라고 보면 커널 값들. 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이렇게 추정된 커널을 고전적인 커널 기반 알고리즘에 넣을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SVM을 예시로 들었는데 굳이 SVM이 아니더라도 이제 스펙트럴 클러스터링도 이제 커널을 받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슈퍼바이스드 알고리즘도 그렇고 슈퍼바이스드, 언슈퍼바이스드 알고리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적화된 어떤 변수들을 가지고 이제 적절한 이제 디시전 클래시피케이션 폼을 만들어서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텍스트북에 나와 있는 데모인데요. 그냥 혹시라도 이 커널 에스티메이터 기반 소프트 벡터 머신을 사용해서 실제 문제를 풀고 싶을 때 어, 이런 모델이 어느 라이브러리에 있고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19년도에 나온 그 IBM의 논문에서는 이제 애드호크 데이, 그러니까 어, 아까 말한 지지 피처맵에 잘 어울리는 그런 데이터를, 그러니까 토이 데이터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생성했었고요. 이건 이제 퀀텀 퀴스케이프 머신러닝 패키지에 있는 데이터셋 퀴스케이프 머신러닝 데이터셋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큐멘테이션 보면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는 20개, 테스트 데이터는 5개 이렇게 뽑아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커널 매트릭스를 생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 에스티메이트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calculate kernel이라는 커스텀 펑션을 만들어서 썼어요.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당연히 이런 과정들을 다 한 클래스로 잘 묶어서 만들어 놓은 게 퀴즈킷에 있고요. 음, 네, 그렇습니다. 커널 만드는 방식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어, 영을 측정한 확률 또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일단 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에서 돌리는 거로는 안 돼 있고 그냥 더 피처 맵에 이제 앰플리튜드를 뽑아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커널 엘리먼트를 추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커널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커널 값을 어, 여기서는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커널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고 그다음 커널 매트릭스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떤 최적화를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간단한 최적화 같은 그러니까 데이터 크기가 너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scikit-learn이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scikit-learn에서 제공되는 이 서포트 벡터 클러스터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 인스턴스를 통해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를 때 꼭 커널을 프리컴퓨터라고 정의를 해줘야 이 SBC에서 내가 받는 데이터가 그냥 일반 그러니까 로 데이터가 아니라 커널 매트릭스구나 아는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코드를 통해서 이제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고요. 이 최적화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패키지를 통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서포트 팩터들 그러니까 어, 알파가 0이 아닌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테스트 애큐러시도 이제 1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당연한데 데이터 자체가 피처 맵에 맞게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분류가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음. 네,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싶으시면 그냥 퀀텀 머신러닝 어, 패키지에 있는 이제 퀀텀 커널이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퀀텀 커널은 인수로 이제 퀀텀 피처 맵을 받고 어떤 백엔드에서 돌릴 건지 퀀텀 인스턴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여러 개를 받긴 하는데요. 일단은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인 것 같고요. 이제 이, 이 코드는 살짝 비효율적으로 짜져 있네요. 네, 보통은 이제 이 퀀텀 커널에서 이제 커널 매트릭스를 따로 뽑아내서 그거를 넣는데 여기서는 그냥 커널 함수 자체로 넣었대요. 뭐, 상관없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 해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글씨도 100%를 찍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퀀텀 커널 에스티메이터가 다 좋냐? 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렇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그냥 대표적으로 보면 퀀텀 커널 에스티메이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스티메이션 에러가 있는데 그 에러가 어, 계속 이제 스텝 1, 스텝 2 이렇게 거칠수록 에러가 증폭이 됩니다. 예시로 들어보면 M개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각각의 커널 엘리먼트는 이렇게 측정이 되겠죠. 이렇게 추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 0000을 잰 횟수를 전체 이제 샷 개수로 나눈 empirical probability로 이제 나타내질 텐데 이거의 에러는 이거의 에러가 엡실론이라고 하면 이 엡실론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저먼트 샷 개수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 뭐 데이터 개수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다만 아셔야 될 건 이건 커널 엘리먼트 하나에 대한 거고 이 전체 커널에 대한 어, 에러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 이렇게 m의 세제곱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벌써 많이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커널 매트릭스 엘리먼트 개수 자체는 m 제곱인데 어, 그러니까 그 엘리먼트 개개의 차이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커널에 대한 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m 세제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에스티메이트된 k-hat 커널 매트릭스를 가지고 최적화를 수행했을 때 그 실제 최적화 최적의 디시전 펑션이랑 어, 약간 에러가 있는 이 커널 가지고 수행한 최적화된 디시전 펑션이랑 차이를 보면 그 차이가 더 벌어져 그러니까 필요한 메저먼트 샷 개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확히는 16분의 3인데요. 16분의 3이 아니까 2 플러스 8분의 3인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m의 4제곱의 4제곱보다 조금 더 많이 이제 메저먼트를 수행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메저먼트 샷 개수 측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커널 매트릭스를 생성하는데 드는 시간 측면에서 보면 많이 비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때문에 쿼드라틱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때문에 m 스퀘어만큼의 어, 오퍼레이션이 필요하고요. 그냥 커널 매트릭스를 클래시컬하게 쉽게 생성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 클래시컬한 경우는 이제 m 스퀘어만큼의 시간이 걸릴 거고 보통 커널 에스티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m의 4제곱 만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 실은 클래시컬 SVM보다 속도 측면에서 퀀텀 커널 에스티메이터가 일반적으로는 안 좋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널 에스티메이터 기반 SVM이 클래시컬 SVM에 비해 퀀텀 스피드업을 보여주는 그 예시가 이제 논문으로 나와 있고요. 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는 또 커널 에스티메이터의 장점을 어, 대부분 트레이닝 속도가 아니라 애큐러시 측면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n 차원의 데이터를 익스포넨셜하게 큰 어, 필버트 스페이스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커널 펑션, 퀀텀 피처 맵 자체도 이제 클래시컬하게 어, 어, 따라할 수 없다고 이제 가정을 하다 보니까 어, 좀 더 비선형적인 분류가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 어, 클래시, 그 분류 정확도 측면에서 경제적 이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다만 여기서도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어,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힐버트 스페이스가 너무 크면 데이터가 서로 이제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데이터라도 서로 오소거널해지기 때문에 학습이 잘 안 됩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을 예시로 보면 잘 이해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데- 이, 네, 그러니까 커널 값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디멘션이 더 크면 클수록 데이터끼리 오소고널하게 분포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고요. 반대로 이제
이펙티브 디멘션을 좀 어, 많이 제한하면 할수록 데이터끼리 겹치는 경우가 많겠죠. 네, 그래서 어, 이- 그런 경우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적당한 넌 넌리니어 분류가 가능하고 하면서 동시에 이제 러너블한 경우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아까 본 커스텀 피처 맵에서 어, 새로운 하이퍼 파라미터를 도입해서 그거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가우시안 커널 또는 이제 RBF 커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마가 이제 이펙티브 디멘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네, 그래서 그 감마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도 연구가 많이 돼 있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어, 퀀텀 퀀텀 머신러닝 쪽은 아직 좀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수학적으로 깊게 연구가 돼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힐버트 스페이스가 너무 크면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또 이제 배런 플래토랑 비슷한 문제가 이제 BQC뿐만 아니라 퀀텀 커널 에스티메이터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뭐 정확히 말하면 배런 플래토는 아니지만 어, 커널 엘리먼트들이 다 평균 값, 그러니까 비슷한 값으로 어, 수렴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커텀, 그러니까 이 커널을 통해 학습하기 위해서는 더 정확하게 커널 엘리먼트를 측정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익스포넨셜하게 많은 메저먼트 샷을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는 이걸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이제 익스프레시빌리티가 있고요. 혹시 설명이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익스프레시빌리티가 높은 안사츠일수록 베른 플래터에 더 취약하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이건 이제 BQC에서 베런 플래터 문제랑 되게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테크닉이 퀀텀 커널 얼라이먼트입니다. 그래서 어, 커널 자체를 어, 그 커널 자체를 퀀텀 커널 에스페이터를 썼을 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도록 어, 어, 학습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퀀텀 커널 타겟 얼라이먼트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커널을 완벽한 커널과 비슷하도록 어, 이제 변형시킨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완벽한 커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까 본 커널 매트릭스예요. 이거 보시면 어, 자기 자신과의 값은 당연히 1일 테고 같은 이렇게가 같은 클래스인데 같은 클래스에 있는 어, 데이터끼리는 커널 값이 커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시뮬레리티가 커야 되겠고요. 당연하죠. 또 다른 클래스에 있는 값들끼리는 시뮬레리티가 작아야겠죠. 네, 그래서 완벽한 커널은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네, 네, 완벽한 지만 그래서 이런 커널은 이렇게 이런 매트릭스로 기술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에 있는 그러니까 라벨 값이 같으면 플러스 1이 되고 라벨 값이 다르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래서 이 커널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커널끼리의 디스턴스는 이렇게 기술할 수 있고요. 이제 이 세타 값을 잘 조절해서 이거를 최소화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음, 좀더 SBM을 수행하면 좀 더 accuracy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이렇게 바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원님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 어디 있을까요? 네, 채팅방에 김민재님께서 그래프의 X축과 Y축이 어떤 값이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언뮤트 하시고 질문을 좀 더 자세하게 주실 수 있으실까요, 민재님? 아, 채팅창입니다. 그래프 페이지 34요. 아, 이거는 그냥 데이터 인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0번째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커널 매트릭스를 비주얼라이즈 한 거예요. 그래서 0번째 예를 들어 이 값을 보면 다섯 번째 데이터랑 이거 너무 멀리 잡았네. 18번째인가요? 네. 다섯 번째 데이터와 18번째 데이터 간의 커널 값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 일- 아까 설명한 부분에서는 이제 커널을 먼저 최적화를 하고 그 다음에 SBM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굳이 그러지 않고 그냥 SBM 최적화를 하면서 동시에 커널도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이건 이제 SBM의 오브젝티브 펑션이고, 이건 여기까지는 이제 듀얼 폼 SBM이죠. 그래서 이 값이 알파에 대해서 최대화되도록 하는데, 반대로 이제 이 커널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는 최소화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 SBM의 지오메트릭 픽처를 보면 빨리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그냥 지금 레벨에서는 새들 포인트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최적화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었군. 이때는 이제 이 커널 타겟 얼라이먼트가 아니라 다른 그냥 임페리컬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최적화를 수행하는 거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퀀텀 매트릭 러닝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아이디어 자체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어떤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을 때, 각 클래스별로 이제 각 클래스별로 데이터가 분포해 있을 때, 이 데이터의 평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로 구성된 이제 믹스 데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로랑 시그마라고 하면 이 로랑 시그마 사이에 트레이스 디스턴스나 그 사이에 디스턴스를 최대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원래 이렇게 분포되어 있던 데이터가 이 빨간색이랑 파란색 간의 평균적인 거리가 멀어져야 되니까 양극점으로 불리겠죠. 이것도 이제 퀀텀 커널 얼라이먼트의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더 효율적인 그리고 좀 더 데이터에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에 좀 적합한 커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커널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아, 뒤에 우연 설명을 준비하긴 했는데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아까 KTA가 그 센터를 조종하는 겁니까? 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KTA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최적화하는 거요. 네네. 네, 이게 세타를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커널 매트릭스 자체를 조정한다고 봐야 되는데, 어, 그러 저희가 이제 주로 다루는 건 이제 파라미터라이즈 퀀텀 서킷을 다루니까 그거를 어떤
파라미터에서 하는 세타에 대해서 최적화를 사용한다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에 민맥스가 그 과거 같은데 보니까 보통 민맥스 많이 이 나오잖아. 부분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어 센터를 그러니까 그 맥스가 센터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맥스를 먼저 해석하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 값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어떤 가정집에 뭐 전기 요금을 뭐 절감하는 장치를 한다고 하면요. 근데 전기 요금을 가장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최소화했을 때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 가정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 모두 총 썼을 때 그때 그 개념이 맥스가 되죠. 그 맥스를 샀을 때에 질문을 한번 다시 정리를 제가 이해한 대로 해보면 커널 업데이트가 될 때 뭐가 최소화되고 뭐가 최대화되는지 코스트 펑션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것 같거든요, 시연님. 어, 네.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네, 그리고 혹시 질문을 해주실 때요, 자기소개도 간단히 덧붙여 주시면 시연님이 이제 대화하실 때 좀 편안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에 답을 하면요. 아까 그 식이 이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커널론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커널이고요. 이게 당연히 세타로 파라미터라이즈 돼 있을 거고, 세타에 대해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거고, 알파에 대해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항이 어, 그러니까 이 항이 이제 W에 대한 항이고요. 그게 여기에 대응을 하겠죠.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이 여기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하는 거는 이 이 그러니까 원래 이런 식으로 어, 하이퍼플레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하는 거는 이 하이퍼플레인을 여기까지 이제 밀어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타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하는 거는 이 마진 자체를 벌리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들을 위로 밀고 동시에 이제 최적의 하이퍼플레인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 있던 어, 프라이어 플레인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압축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이 됐나요? 네, 저는 지금 조금 이해가 된 것 같거든요. 방금 설명해 주시는 게. 어쨌든, 네. 두 데이터를 최대한 벌려서 분류를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우선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러니까 상대되는 개념, 상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마진을 좀 더 늘리려고 하고 한쪽은 어, 현재 있는 그 마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 커널 얼라이먼트는 저희가 네. 캣스키 프로토타입으로 나온 프로젝트가 있어서 여러분들 다 각자 그 논문의 결과를 저희가 아까 만든다고 말한 것처럼 똑같이 해보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나눠드릴게요. 공유할게요.
직접 아, 해보시면 아마 조금 더 직접 와닿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된 피처맵이랑 퀀텀 커널에 관한 발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 제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전 내용에서 조금 어, 보충 설명을 해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리뷰 세션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최영님 지금 발표 끝날 시간인가요? 네, 우선 그럼 발표를 우선 1차로 한번 끊고요. 추가 레코딩을 나눠서 따서 다시 올리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시연님 오늘 발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커널 트레이닝이라는 부분과 커널 얼라이먼트라는 부분이 조금 낯설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저희 슬랙방에 남겨드린 퀀텀 커널 트레이닝에 대한 키스키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그 나온 논문의 결과를 리프로듀스하는 키스키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조금 더 와닿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준비해 주신 시연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남아서 추가 설명을 한 번 더 들으시고 우선 공식적으로 오늘의 스터디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레코딩을 끌게요.